사실 이 자리에 원래는 저보다 유명하신 분이 참석을 하시기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됐다가 본의 아니게 제가 대신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저희 회사 에이틴벤처스의 창업자이자 지금 현재 CEO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인 후보가 됐었던 고산 씨입니다. 고산 씨가 지금 현재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에이틴벤처스는 저희가 왜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이 3D 프린팅 컨퍼런스에 왔는지 혹시 뭐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는 제조업 플랫폼의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다 3D 프린팅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있는 지금 에이틴벤처스라는 회사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매니팩처링 플랫폼, 그러니까 제조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지만 원래 시작은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3D 프린터를 만들게 된 거기에는 지금 그 창업자인 고산 대표의 본인의 어떤 경험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0년도에 고산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우주인 후보 이제 끝나고선 미국으로 잠깐 유학을 갔을 때 미국의 싱귤레리티 대학이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식 대학은 아니고요. 거기서 굉장히 혁신적인 약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혁신가를 양성하는 그런 10주간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중에서 이제 2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모토가 뭐였냐면 향후 10년간 인류 10억 명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기술을 한번 너희가 보고 어떤 기술로 너희가 그렇게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그걸 고민해봐라. 이런 주제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위 가장 핫하다는 기술들을 다 보여주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당시에 뭐 테슬라, 아주 초기의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소위 이제 핫하다는 최신 트렌드를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밌는 거는 2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이 고산 대표였고 고산 대표가 소위 그 신기술에서 꽂힌 게 바로 3D 프린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한 분은 누구였냐면 유영석이라는 분인데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떤 기술에 꽂혔냐면 블록체인에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영석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 코빗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해서 얼마 전에 아주 비싼 돈에 거래소를 매각을 하고 지금은 벤처 투자자로 돌아섰는데요. 아무튼 저희 고산 대표가 2010년도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싱귤레리티 대학에서 3D 프린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가트너라는 미국의 컨설팅 이런 걸 하는 이제 회사에서 매년 내는 그 하이프 사이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한번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조밀조밀한데 한번 잘 보시면은 2012년도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게 3D 프린팅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너도 나도 야 앞으로 미래는 이게 바꿀 거야 했던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이게 2012년입니다. 근데 왜 그럼 2012년에 3D 프린팅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사실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신기술은 아니었고 이 3D 프린팅은 소위 이제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한 메이커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싱오매틱이라는 3D 프린팅 프린터죠. 이게 2010년도에 처음 이제 선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 3D 프린팅이 2010년대, 2012년 이때 이렇게 각광을 받은 거는 사실은 애초에 1980년대에 처음 특허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련 회사들이 이제 창업을 했던 3D 프린팅이 이때 비로소 20년이 지나면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3D 프린팅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3D 프린팅이란 거는 이제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저런 식으로 보급형 3D 프린터까지 나오면서 일반 개인들도 아, 이 3D 프린팅이 나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요. 혹시 이 건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미국 국기가 있고 하얀 건물입니다. 예, 백악관입니다. 화이트하우스. 이 사진은 2014년도인데요. 미국에서 이 2010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소위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일종의 개인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서로 이제 뭐 자랑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일련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메이크라는 메이크라는 잡지를 오라일리라는 그 언론사가 창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메이커스 페어라는 매년 한 차례씩 있는 소위 이제 메이커들 뭐 좀 만든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걸 이제 전시하는 그런 메이크 페어라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메이커 그 행사가 굉장히 소위 메이커스 무브먼트 그 운동이 굉장히 확산을 하는데요. 심지어 그래서 2014년도 되면 백악관에서도 여길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백악관에서 이 행사를 직접 주최를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창 소위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갖다,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들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자, 이런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소위 이제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한창 이제 최고조로 이제 이를 때였습니다. 2014년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당시의 흐름을 잘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 이 메이커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메이커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밑에 보면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책보다 이 크리스 앤더슨은 굉장히 IT 쪽에서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거는 이 메이커스 책보다 이전에 나온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번역이 된 책이 있죠. 소위 롱테일의 법칙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 크리스 앤더슨입니다. 근데 크리스 앤더슨이 롱테일의 경제학, 그 다음에 또 공짜 경제학에서 프리, 그리고 또 이제 이 메이커 운동에 관심을 갖고 쓴 책이 이제 메이커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거대 제조업이 그동안에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설비, 그 다음에 투자가 필요해가지고 주로 대기업이나 아주 전문적인 인력만 그 관여하는 그런 영역이었다면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조의 디지털화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의 디지털화라는 거는 뭐 크게 이렇게 두 방향에서 아무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조란 게 소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게 이 지식에 사실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런 소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면 같은 걸 갖다가 사실 전문가들만 이제 다루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도면조차도 디지털로 해서 도면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도면을 갖다가 소위 보내주면은 이걸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제조 환경이 그 당시에 조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뭘 만들었을 때 간단한 보드만 가지고 이걸 실제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그런 보드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두이노라는 라든지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 이런 보드들이 그 당시에 일반인들한테도 확산이 되면서 소위 개인들도 제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개인들이 멤버십 같은 거로 가입을 하면 가가지고 소위 마음대로 고가의 장비들, CNC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테크샵,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런 공간들이 막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팹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간들, 세운상가에 그런 공간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이커스 페어 행사에 실제 등장한 공룡 모양의 이런 어떤 전동차 같은 건데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제조의 디지털화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같은 디지털 컴퓨팅 같은 게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렇게 제조란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거 제조는 그냥 대기업 영역, 이거는 전문가 영역, 이렇게 생각했던 제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제조 시장에 대해서도 이젠 뭘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이제 움직임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일단 그 어떤 기술의 발전과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일단은 제조 기계나 설비를 굉장히 자동화시키고 아주 첨단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없어도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인프라가 한쪽으로 가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고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조 분야에서 제조 시장을 효율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납니다. 이 제조 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그냥 우리가 저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주문하면 그걸 이제 짜장면 만드는 집에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배달을 해주는 식인데 근데 사실 이런 속에 이제 디지털 커머스가 굉장히 너무나 지금은 이제 당연한 걸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유독 제조 쪽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은 생소해요. 근데 물론 이 제조란 거는 아직도 뭔가 도면도 알아야 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디지털화로 이만큼 쉬워졌는데 굳이 왜 제조 분야만 아직도 사람들이 공장을 갖다 일일이 뭘 만들려고 공장을 쫓아다니고 협상하느라고 막 시간을 갖다 1, 2년 보내고 이러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또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에 IT가 결합을 하면 제조 생태계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한쪽에서 제조 업계를 갖다 한번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아니 왜 제조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그냥 제조 주문을 갖다 나도 그냥 온라인에서 저 배민시키듯이 할래라고 하면서 생각해서 태어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조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소위 히스토리가 있고 여기 히스토리에서도 역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결국 3D 프린터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어떤 대중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아직은 그래도 뭐 고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나타난 형태가 어떤 거였냐면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3D 프린터를 가진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주자. 그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뭐 수수료를 먹든지 하자. 그런 식의 3D 프린터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저희가 굳이 이제 뭐 구분을 하자면 1세대 온라인 제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3D 허브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지금은 이름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따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쉐이프웨이즈라는 또 네덜란드, 이 필립스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머티리얼라이즈라고 이건 머티리얼라이즈에서 이제 3D 프린팅 회사에서 약간 자회사로 만든 이쪽 플랫폼 쪽 3D 프린팅 플랫폼 회사, 그 다음에 스컬테오라고 지금 이제 바스프나 회사 인수가 된 그런 회사들이 이제 1세대 소위 3D 프린터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제조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이 제조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이미 이 포브스지거든요. 포브스에서 2019년이 왜 제조 플랫폼의 해가 될 것이냐라는 기사를 낼 정도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이 시장이 굉장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심지어 뭐 또 다른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편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에 이 제조 플랫폼의 시작은 3D 프린팅을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좀 해보다 보니까 사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심지어 3D 허브스 같은 회사에서는 고객들 중에서 야, 너 이거 되게 좋은 서비스다. 야, 이거 3D 프린팅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좋은데 아니 그러면 굳이 3D 프린팅만 할 게 뭐가 있어? 다른 제조 공정도 하면 되잖아. CNC를 해도 되고 뭐 사출 성형도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주문을 한 사람한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너희 연결만 해주는데. 이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소위 이제 2세대 제조 플랫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D 프린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CNC, 사출 성형, 뭐 그다음에 판금, 심지어 뭐 이제 주조 이런 서비스까지.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의 디지털화 때문이에요. 이 도면이란 거를 갖다 디지털화된 도면을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다가
누구든 이제 디지털화된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3D 프린팅을 넘어선 2세대 제조업 플랫폼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로 미국의 또 여기는 프로토랩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본인들이 직접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2세대 플랫폼이 국내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있고요. 지금 저희 에이틴벤처스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카파라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 직전에 운영했던 서비스가 이 크리에이터블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방금 말씀드린 소위 2세대 제조업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었냐면 이 제2세대 제조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이 내가 이거 만들겠다라고 도면을 올리고 주문을 넣으면 이거를 중간에 있는 플랫폼에서 이 주문을 받아다가 이걸 가장 잘 생산할 사람한테 찾아서 주문을 넣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제조업체와 이 플랫폼에서 직접 연락을 하면서 품질까지 관리를 해주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중간에서 게이트키핑이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품질 관리도 되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운영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이 붙어야 되고 주문이 늘어나면 사람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에서 뭐 또 비롯되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의 게이트키핑 방식으로는 소위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회사가 못 크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바꾸는 이 피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3세대 제조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3세대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서 개입을 하지 않아요. 플랫폼이. 그냥 고객하고 제조업체하고 만나게 해줍니다. 들어와서 고객이 올려놓으면 이 도면을 보고 내가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계약을 따가는 형태. 이런 굉장히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일반적인 그 B2C의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그런 식의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게 3세대예요. 근데 이렇게 올 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우리가 대체 무슨 경쟁력이 있냐. 말 그대로 한번 이렇게 만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그냥 소위 우리 배제하고선 다시 그런 식으로 플랫폼 이용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으면 어쩔 거냐. 이런 굉장히 그 어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모델로 돌아섰는데요. 근데 여기로 갈 수 있었던 데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간단하게 저희 지금 서비스가 이제 카파라는 서비스고요. 저희 미션은 제조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에서 아주 간편하게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파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본인의 도면을 올리고 3분만 정도만 이제 투자자가 도면을 올려놓으면 24시간 내에 이걸 만들겠다는 제조업체들 한 7군데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 견적을 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고객은 가장 자기한테 맞는 견적을 가져가면 되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은 무슨 메리트가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이 플랫폼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겠냐.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소위 이제 IT가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 소위 이제 제조 플랫폼들이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제조 쪽은 3D 프린팅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면이 있어야지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없으면은 사실 뭐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면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조 쪽에서는 3D 프린터를 비롯해가지고 일종의 언어 같은 건데 언어가 있어야지 소통을 하고 뭔가 아무튼 간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어디서든 고객이 저희 이 사이트에서 도면을 올려놓으면
쉽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심지어 이 도면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도 링크만 주면은 누구든지 그걸 갖다가 열어보고선 이거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카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도입을 지금 중간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 쪽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썼듯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다는 건데 아까 잠깐 소개한 1세대 그 플랫폼으로 얘기한 3D 허브스라는 데 이제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제조업에서는 인건비가 뭐 전체 생산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또 인건비의 절반 정도 잡아먹는 거는 고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실갱이 하느라가 시간 날 샌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실제로 저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 하나 계약 새로 뭐 만들려고 그러면 심지어 뭐 1, 2년씩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통하느라고 서로 막 이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비용을 들이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소위 이제 이 분야의 그 페인 포인트,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부분이 그럼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해주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뭐 공장 쫓아다니면서 막 서로의 실갱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소통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기술이 뭐냐면 이런 기술입니다. 이 보시면은 소위 이제 카파 커넥트라고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제 한쪽은 고객이고 한쪽은 제조업체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는 그냥 화면이지만 이 도면을 갖다 3D 도면을 이렇게 서로 3D로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얘를 고객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파트너 쪽에서도 제조업체에서 같이 움직이는 도면을 같이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구사항을 갖다 바로바로 적어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그걸 공유하고 이 같이 그 논의를 했던 내용들은 고스란히 저 DB에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뭔가 이제 뭐 담당자가 바뀌면은 이걸 갖다가 새로운 뭐 인수인계가 안 되면은 이런 기록들이 다 없어지는데 여기서 이게 했던 기록들은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를 쓰면은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소위 히스토리를 갖다 다 알 수 있게 그런 구도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도 결국 이제 IT 기술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보면은 저희도 고객들이 이제 도면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도면을 만들 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도면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서비스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이게 뭐 사실 저도 뭐 제조 쪽은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지만 막상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CNC로 만들고 싶어라고선 했을 때 이 소위 기계가 돌아가는 이 구조상 디자인상으로 이걸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결국은 또 고객하고 제조업체가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자체가 또 한나절 갑니다. 그걸 갖다가 아예 도면 딱 올라오면 저희 카파 AI라는 기술로 이 부분은 이런 뭐 어떤 결함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걸 미리 이제 알려주면 서로 이렇게 다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견적 같은 경우도 견적가가 서로 이제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뭐 같은 제품을 놓고 어떤 데는 견적을 갖다 100만 원 매기고 어떤 데는 뭐 1000만 원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은 견적가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굳이 중간에서 게이트키핑 플랫폼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객과 제조업체가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지금 제3세대 제조 플랫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뭐 그냥 뭐 해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아직은 뭐 먼 나라의 뭐 한참 뒤에 얘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는 회사가 이 캐디라는 회사인데 일본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불과 창업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지난달에 7,300만 달러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85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기업 가치는 지금 한 6, 7천억 정도를 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불과 창업한 지 4년 된 회사의 CEO가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우리 매출액 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달성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3D 허브스라는 회사가 이름을 지금 허브스로 바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3D 프린팅 관련 플랫폼으로 하다가 나중엔 1세대에서 2세대로, 그러니까 3D 프린팅 외에도 다른 CNC라든지 뭐 판금 이런 쪽까지도 취급하는 2세대 플랫폼으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올해 초에 또 다른 미국의 아까 잠깐 사진 보여드렸던 프로토랩스라는 제조 플랫폼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아까 캐디 같은 회사가 신생 회사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금 또 미국 같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 제조 플랫폼끼리 소위 인수합병,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교롭게도 9월 9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조선일보의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특파원이에요. 도면주면 생산은 걱정 마세요. 15년 전 제프 베이조스가 찍었던 이 산업. 뭐 기사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 기사 제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MFG라는 또 다른 제조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 제조 플랫폼을 통해서 베이조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블루 오리진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그런 우주 그 유인 우주선 우주 비행하는 회사를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쓸 그 부품을 조달하는데 MFG라는 그 제조 플랫폼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회사가 자기가 볼 때 헐값에 회사를 다른 데에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선 제프 베조스가 야, 그럴 거면 내가 투자할게 하고선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자기 사재를 들여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이미 15년 전에 제조 플랫폼에 투자를 할 정도로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눈여겨봤던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제조 플랫폼 간에 지금 최근 어떤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전 세계 현황에 대해서 그걸 다룬 건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카파 커넥트 기술과 관련된 저 화면이, 저희 에이틴벤처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런 제조 플랫폼이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 씨가 대표로 있는 에이틴벤처스가 대표적이다. 에이틴벤처스는 작년에 먼저 있던 그 2세대 크리에이터블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스카파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2천여 개 제조 파트너와 직접 연결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바로 9월 9일 날 이 기사가 실리콘밸리 발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조 플랫폼에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하냐? 아까 얘기한 크리스 앤더슨 메이커스라는 책을 썼던 크리스 앤더슨의 더 유명한 책은 이 롱테일의 법칙이죠. 미국에서는 더 롱테일, 우리나라에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는 소위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2080 소위 상위 20%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했는데 아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 이 상위 20%보다 오히려 하위 80% 여기 보이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꼬리, 도마뱀의 꼬리 같은 이 꼬리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 여기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아마존 같은 회사다. 아마존에서 처음에 이제 아마존이 책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파는 그런 서비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오히려 그 베스트셀러 외에 뭐 몇 권 팔리지도 않는 그 책들이 아마존에 상당한 수익을 차지하더라라는 게 이제 어떤 롱테일 법칙에서 눈여겨본 그런 부분이죠. 그게 가능한 거는 이 인터넷 시대에는 소위 말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 여기서 얘기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팅은 정말로 디자인을 뭐 바꿔가지고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도 조금만 이렇게 생산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얘기했듯이 롱테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 앤더슨이 메이커스란 책에서 롱테일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이번엔 제조업의 롱테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그 사이에 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소기업 수천 개가 같이 공존하면서 제조업의 지형을 바꿀 거다. 이제 앞으로 이 사물의 롱테일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 책이 나온 건 2012년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디지만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제조 플랫폼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 저희 회사 카파 블로그에 5편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글을 실었어요. 21세기 제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는데, 거기서 뭐 요건 대표적으로 마지막 회 제목이 누가 제조업에 방금 얘기한 롱테일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거. 혹시 뭐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카파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시면 블로그.카파.ai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그 관련 글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애초에 시작은 3D 프린팅,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3D 프린팅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좀 더 확장된 플랫폼, 지금은 이 제조 분야에서 유통의 아마존이 있다라면 제조 분야에서는 이 카파란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그걸 지금 지향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를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